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모두를 위한 성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화사 지아크입니다. 오늘은 5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5강은 관계, 좋음 그리고 나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관계만 좋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 또 건강한 관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그 기준대로 따라야만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인가? 이 좋은과 나쁜 관계 설정을, 정의 설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만들어 본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유성애가 이 디폴트인 기본값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성애자들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는 무성애자라고 하면 애초에 뭐 감정이 없나? 희노애락이 없나? 사람들과 안 끌리고 소통 자체를 안 하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유성애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유성애주의라는 말 자체를 너무 당황스러워하시고 생각조차 못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같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한테 기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연애를 해야 되고 이 연애 감정이라는 것들도 사실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발달할 수도 있고 또 별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도 남자친구 생겼네, 여자친구 생겼네 이렇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성애자일 것이고 또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그런 세팅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은 이렇게 남녀 게스트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엮어주려고 계속 뭐 멘트에서도 그렇죠.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 연애 감정으로 몰아가려고 네, 하는. 네. 그래서 그렇죠. 친구로 그냥 지낼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우정에 대한 상상력도 너무 적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관계 맺기를 못 해봤다는 거. 그렇죠. 무성애자다라고 하면 아직 그냥 사랑을 못 만나본 것뿐이야. 끌림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로맨틱한 감정, 또 성관계나 성적 행동을 하고 싶은 감정이 없을 수가 있지? 완전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무성애자이신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유성애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성애자들은 그렇대. 하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야? 막 이런,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쩌면은 무성애자분들이 더 섬세하게 다양한 감정들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이미 항상 유성애의 감정, 모습, 교류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학습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유성애가 아닌 다른 감정들을 세세하게 실제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무성애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무성애도 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몇 가지 단어만 얘기해봐도 뭐 데미섹슈얼이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 정도, 뭐 또 그레이다, A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무성애 안에서의 스펙트럼도 너무 넓고 그래서 내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용어들을 만들고 그 플래그가 다 있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플래그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훨씬 유성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유성애자들보다 더 자기 자신의 감각이나 내가 뭘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더 분명히 느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훨씬 어딘가가 더 발달할 수도 있는 생각도 들어요. 훨씬.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성적 지향을 얘기할 때 끌림이라고 저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섹스가 아니라 너무 섹스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끌리느냐, 어떤 사람과 내가 나의 소중한 삶을 함께 살고 싶으냐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끌림으로 많이 생각하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끌림에서도 이제 로맨틱 끌림과 성적 끌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성애자,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 범성애자 누구나 다 이것이 로맨틱 끌림과 성적 끌림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둘 다 다를 수가 있고 이게 일치할 수도 있는데 무성애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대상과 성적 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로맨틱 끌림을 가지고 느끼기도 하지만 성적 끌림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 대상이 서로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성애자도 사실은 연애를 하고
연인 관계로 사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킨십이라든지 성적 행동, 키스나 섹스 같은 것을 안 하는 분들 또 무성애자라고 할 수 있고 아주 가끔씩 완전 정신적인 유대 관계가 탄탄한 관계 속에서만 가끔씩 성적 끌림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무성애자도 스펙트럼이 엄청 넓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무성애 안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누구도 다 이게 다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맨틱 끌림은 상대방의 성별 상관없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느끼는데 성적 끌림은 한쪽 성별하고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관계만 좋은 관계고 그것만 해야 된다고 추구하게끔 배우기 때문에 아예 나의 생각의 옵션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상상조차 못 해봤고 그래서 전혀 나의 삶에는 없는 것으로 치워버렸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성애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범성애라고 하면 상대방의 지정성별이나 성별 정체성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끌린 사람 범성애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범성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상대방 성기 모양 보고 좋아한 적 없잖아요. 맞아요. 지정성별 확인한 적도 없고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성이나 남성성 젠더 표현에 끌리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데 지정 성별보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한다면 우리가 성별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만 않았다면 내가 확실히 뭐 100% 남성인 사람 100%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 성별 정체성도 좀 더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게 내가 젠더 퀴어이고 또는 논바이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질 수 있고 나의 성별도 확고하게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별도 둘 중 하나가 확고하게 아닌데 범성애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하고 넓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들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언어 자체가 사실 문화적인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서 로맨스라고 하면 이성의 로맨스를 생각하게 되니까 여성스러운 사람이 남성스러운 사람을 남성스러운 사람이 여성스러운 사람과 맺는 관계 자체가 로맨스라고 상상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의 되게 친절함을 보면 반하고 더 알고 싶어라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끌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예, 이렇게 이성이랑 다 연결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성향에 사실을 끌리는 거고 그 사람의 그런 인격이나 캐릭터에 끌리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상상력들이 우리가 너무 차단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이성에만 좋은 관계일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20대 이제 여성들, 지정성별 여성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농담 반 진담 반 한탄으로 한국에서는 20대 이성애자 여성이 성소수자다. 파트너를 만날 수가 없다. 네네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슬퍼하시는 분 많죠. 네. 내가 왜 이성애밖에 안 될까? 되게 나 왜 고민하시죠. 이성애자로 컸을까? 타고난 성향과 또 사회적으로 상상력이 차단된 것들이 합쳐져서 더 많이 이성애자라고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는 이성애자는 키워진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탐구하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뭔가 자신의 정체화를 하니까. 예, 그런데 태어났을 때 이미 이성의 엄마 아빠고 교과서, 뭐 TV 어디든 다 이성애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나의 정체성에 맞는지 그쵸. 고민해본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쵸. 키워졌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성의 남자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결국에 사실은 이제 폭력, 성병, 임신, 성적 만족의 측면에서 다 살펴봐야 되는데 폭력을 당할 확률을 상당히 높여주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피해가 극심한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 맺기에서 잘못된 남성 문화 안에서 맞아요. 지배, 복종 이렇게 상하관계, 권력관계가 뚜렷하게 놀이 문화를 학습하잖아요. 놀이도 이제 이기고 지고 네. 그리고 어떤 물리력이 강했을 때 우위를 차지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면서 관계 맺기에서 그것들을 항상 적용시키게 되고 특히 남성성
남성은 여성을 리드해야 돼, 이끌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상적인 폭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신체 자기 온전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많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차가 와요. 그러면 조심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가 몸을 옮겨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자기는 챙기는 남성, 내 여자의 안전을 챙기는, 지켜주는 남성,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체 자기 온전성을 훼손시키면서 그것을 로맨스로 포장하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폭력이 안 발생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고 하는 문화들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도, 물론 이성애자 관계에서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뭐 이렇게 입어봐라 저렇게 입어봐라 할 수 있지만, 그과 또 다른 결로 내가 원하는 외모만 하라든지, 머리를 기르라든지, 뭐 날씬하게 유지를 하라든지, 뭐 치마를 입지 말라든지, 또 치마를 입으라든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가스라이팅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들도 발전될 수 있죠. 그래서 폭력, 육체적인 폭력이나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심리적인 폭력도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부터가 사실은 폭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병도 네. 사실은 같이 예방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우리가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병원 가서 성병 검사하고 예방주사 맞을 수 있는 것들, HPV 같은 것들은 미리 접종도 하고 성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먼저 챙기거나 함께 챙기는 남성들이 아직 많이 없고, 또 그걸 굉장히 귀찮아한다거나 나를 뭐 성병이 있다고 생각하냐거나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먼저 같이 병원 가자고 해가지고 손잡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변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화내거나 귀찮아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심지어 성병 검사뿐만 아니라 뭐 콘돔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성병이나 임신 함께 예방하고 준비하면서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아직도 잘 완벽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임신 예방의 경우는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고통들이잖아요. 같이 함께 했던 일의 결과로 생긴 것인데, 그것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빠 믿지? 책임질게 하면서 오빠 진짜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시면. 몇 초 몇 분의 쾌락을 위해서 안 느껴진다는 이유로 정말 한 달 내내 임신을 했을까 안 했을까 걱정하고, 월경 날짜만 좀만 변경돼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여성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연애를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섹스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콘돔을 안 쓰겠다고 주장한 남성을 만나면 성관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몇 분의 쾌락도 사실은 고정관념도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콘돔을 하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얇고, 에어핏이라고 네. 아주 얇은 걸 쓰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러브젤이나 이런 것들도 막 얼마나 발달하고 잘 이용하면 되는, 사실 되게 게으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게으르기도 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맞아요. 상대방의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너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빨리 빼서 지뢰 사정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상대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과신하는 아기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성관계를 하지 말자. 우리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적 만족의 차원에서도 이성애자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게 좋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오르가즘을 언제 느껴봤냐, 언제 느낄 확률이 제일 크냐 하면 자위가 1위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만을 하는 사람이 오르가즘을 느낄, 성적 만족도를 느낄 확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제 성적 만족의 차원에서 누가 오르가즘을 가장 많이 느끼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이성애는 하지 말아라. 이성애 섹스는 무용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성애 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고 성적 만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탐구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있고 자신의 몸을 탐구해서 무엇이 좋은지를 편안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의 관계에서도 동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각자가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의 욕구를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네,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데 결국에는 성평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 성별 간의 이 격차가 얼마 없는 그런 국가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이성애자 여성들도 성적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 자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배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때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군가 성관계를 할 때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한다는 걸 상대방에 알려주고 상대방을 나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상호 만족하는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평등이고 성평등한 국가에서 이제 소통이 된다.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성의 로맨스에 의한 연애 각본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네요. 연애 각본이란 뭐 이성애를 일단 전제로 이야기를 연애 각본이라 할 때 많이 하고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된다. 여자는 남자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각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나답게 존재하지 못하는 그리고 억압적인 또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맺는 관계인데 내가 배우가 된 것처럼 각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정말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뭐 남성은 여성에게 물질적으로 무언가들을 계속 제공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또 남성들은 여성을 트로피처럼 생각해서 그렇죠. 여성이 얼마나 나를 만날 때 자신을 꾸미고 꾸밈 노동을 하고 단장을 하고 가꾸는가에 따라서 과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교육할 때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조 속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니까 언제 스스로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이 행복한지 모르다 보니까 이 짜여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그것이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멋진 보여주기식 연애를 하게끔 되는 그래서 이 각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않는 나를 위한 또 우리 서로를 위한 연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외부에 있는 정답 연애 각본 관계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을 쫓아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 자신을 더 모르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상대를 또 타자화하게 되고 나를 타자화하니까 상대를 타자화하게 되고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은 오직 독점적인 관계만 좋은 관계일까입니다. 독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1대1의 독점적인 관계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것만이 연애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을 소유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진짜 관계를 방해하는,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런 독점적 관계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연애 관계라고 배워왔고 정해져 있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냥 딱 1대1의 관계만이 연애 관계고 거기서 그걸 조금이라도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친구 전화번호도 다 지우고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1대1 관계가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연인 관계를 하기로 했거나 실제로 뭐 결혼 관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인간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 그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 이 사람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나와 이런 더 친밀한 관계를 연인이라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정한 거니까 여기서 이 정한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고 서로 이 관계가 아닌 뭐 다른 곳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거 정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 약속을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다자연애를 하기로 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둘뿐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고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고 나만 혼자 다자연애 하는 거는 네, 그렇죠. 그건 다자연애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다자연애를 사실은 처음 들으면 보통 많이 바람을 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성애자를 다자연애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양성애나 다자연애를 바람을 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양성애자는 꼭 다자연애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를 맺는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다자연애를 하는 양성애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항상 다자연애를 한다거나 바람을 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다자연애 같은 경우에는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양성애자일 수도 있죠. 근데 다자연애는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내 파트너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서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약속을 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스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키스와 성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또 다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더 관계를 풍부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의 가능성을 저는 막아놓고 독점적인 관계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관계 맺기에서 솔직할 수가 없고 상대를 존중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관계만 맞는 것이다 라고 해놓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점검하고 또 이 약속을 더 변형하거나 확장할 수는 없을지 계속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배타적인 관계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 신뢰하지 못한다고 여기게끔 만드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족 회의도 늘 가족끼리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적용하면 연인끼리도 회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 보셔도 되고 약속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더 덧붙여 나가는 관계들 사실 그게 이제 평등한 관계이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성애만 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또 아주 부적절한 관계, 나쁜 관계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뭐 소아성애나 수간, 동물과 성관계라는 것 또는 시체성애가 허용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없는데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나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들과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소아성애도 허용이 된다던데 이 얘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합니다. 교육 가면은 거의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은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이 된다는 표현 자체가 맞는 표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동성 결혼이 법제화 된다면 뭐 이런 표현은 쓸 수 있겠죠. 근데 동성 결혼이 법제화됐다고 해서 소아성애가 법제화되거나 뭐 불법이 아니게 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해외적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가짜 뉴스고 해외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로 통으로 가는 거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단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동이나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도 물론 합의를 하고 동의의 관계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고 이 사람이 나이나 장애를 이용해서 내가 합의를 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폭력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성애나 이제 장애인과의 성관계도 굉장히 그 합의나 동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착취를 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닌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를 정한다든지 하는 일들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수강 같은 경우에는 동물과 성관계를 합의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동물을 학대하는 거죠. 그렇죠. 시체 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체와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시체 훼손인 거죠. 그래서 합의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인 동성애자들을 이런 다른 폭력적인 관계와 엮으려고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은 간단히 쉬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동성애를 허용한다? 허용이라는 말을 그쵸. 붙이는 것부터가 다른 사람의 자율권, 선택권을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엄청난 차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허용해 주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은 사랑 없는 섹스 또는 섹스 없는 사랑은 나쁜 관계일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섹스 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합의와 동의겠죠. 그래서 착취나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로의 기쁨,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도 섹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되고 사랑과 섹스를 완전히 이어지는, 연동되는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하고 싶은 사람을 속이는 것.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착취하려는 범죄, 사기를 네. 치려는 그런 식의 행태는 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로 그냥 우리 둘 다 더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만나서 섹스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있다는 수 거죠. 있죠. 중요한 거는 정말 폭력이 아닌 거, 그렇죠. 기만이 아닌 거, 착취가 아닌 거. 그래서 뭐 섹스가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쎄쎄쎄가 잘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서 화음이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관계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를 잘 맞다 보니까 뭐 다른 정서적인 뭐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건데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만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 하지만 정서적으로 엄청 친밀하지만 성관계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소통해서 찾아나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취향이 정말 다르다면 성적 취향이 엄청 다르다면은 어쩔 수 없기도 한데 무조건 얘네를 일치시키느라고 생기는 문제들이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섹스를 하려면 사랑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없는 그래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섹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섹스 없는 사랑은 괜찮은가? 나쁜 관계인가? 라는 건데 섹스 없는 사랑 했을 때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문제입니까? 우리 섹스 안 하면 부부관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인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첫 번째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섹스를 안 한다고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거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시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섹스 없는 부부관계나 사랑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고 1차적으로는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되게 내가 섹스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랑을 육체로도 표현하고 느끼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설거지도 한 번 안 하고 청소기 그 쉬운 것도 한 번 안 밀면서 양말 막 아무 데나 네. 던져놓고 내가 그거는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섹스만 하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열불이 나는 거죠.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네, 욕이 실제로 욕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 때 물어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솔직한 분들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섹스리스가 됐다면 그거는 문제인 거죠. 섹스를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러니까 치가 떨려. 그런 사람과 섹스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상태가 된 거가 문제이지. 그쵸. 네, 섹스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랑을 했다면 폭력이 용서될까? 너무나 많은 범죄, 성범죄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랑해서 그랬다, 좋아해서 그랬다 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 아닌가요? 사실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사랑이 아닌 거고 네. 폭력인 것인데 네. 애초에 사랑을 했다는 거 그거를 근거로 폭력이 이해가 된다는 게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폭력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고민이 사실은 더 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유성애주의, 이성애의 로맨스 각본 안에서 남성이 이끌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너무 심각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찌질함이나 폭력성을 사랑이라고 또 용인을 해주는 거야. 그 옛날 발라드. 저 네. 그래서 10년도 더 됐잖아요. 뭐 내가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막 가사 듣고 태양. 너무 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근데 너무 경악을 했는데 충격적이죠.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막 내 이상형이고 널 위해 뭐든지 다 해주겠는데 막 아침에 뽀글뽀글 찌개를 기다리겠대. 나 깜짝 놀랐잖아.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네, 네.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이다. 이제 BDSM은 나쁜 관계일까? 사실은 BDSM도 동성애가 허용되면 BDSM 뭐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관계도 허용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때 굉장히 많이 쓰인다거나 아니면 이게 때리고 이제 가학이나 폭력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나쁜 관계, 무서운 관계 또는 포르노에만 나오거나 공포 영화에만 나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BDSM도 이것은 이성애자 관계나 동성애자 관계 어떤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또 배타적 관계나 다자연애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성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아니라 좀 성적 취향 쪽으로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이 성적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룰을 정해서 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룰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을 말해요. 확실히 그 룰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 멈추라는 수신호나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멈추라 했을 때 멈춰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 당연히 다시 만날 수 없고 성관계할 수 없고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완벽히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DSM 자체가 폭력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합의하고 룰을 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플레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폭력과 엮는 것 자체가 너무 평소에 얼마나 폭력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BDSM 테스트가 요즘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MBTI처럼 너의 BDSM 돈이 찾아줘.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좋은 관계를 알고 만들어가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관계냐, 그렇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부터가 안 돼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나한테 좋은 게 무엇인지 그게 뭐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감각적으로든 나한테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뭐 제공해주고 제공받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경계선이죠. 그래서 나의 경계선을 알고 상대방의 경계선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성적인 것들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근데 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나의 경계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성적 자기 결정이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고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경계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맞아요. 이걸 존중해 주라는 맞아요. 의미거든요. 근데 심지어 판사들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잘못 쓰시는 분들 있죠. 네가
장애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대학 나오고 뭐 나이도 많고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왜 성적 자기결정권 발휘 안 했어?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가 지키고 발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는가, 그렇죠. 침해하지 않았는가, 네. 이게 관건인데 그렇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가해자의 언어가 너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계선과 성적 자기결정권마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언어로 둔갑을 시켜서 왜 네가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에게 들을 수 있는, 경청을 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가장 평등한 관계 맺기의 핵심이고 이 관계 내에서 권력 위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잘 맺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좋은지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정답이 너무 나의 외부에 존재해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맞다를 계속 주입받으면서 그것을 잘 수능하고 적응하면 그것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성교육이 이제 삶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를 잘 알아나가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좋은 관계의 핵심에는 상호 동의, 존중이 있다는 거를 모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성애 중심의 이성애 그리고 배타적인 관계만 좋은 관계다라고 정해져 있고 그것들이 아닌 모든 관계는 나쁜 관계라고 생각하는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권력이 아니라 또는 정답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를 맺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